스레벤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등을 당하게 된 대구와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난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 시즌 K리그가 종료가 됐습니다. 다 종료된 건 아니고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가 3경기가 남았고요.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K리그 1의 12개 팀은 얻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우승을 차지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더블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즈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팀 창단 이래 두 번째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3위 김천 상무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군팀이라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4위 포항이 4년 연속 파이널 A에 들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내게 됐습니다. 5위는 강원이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티켓을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코리아컵 결승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심차게 올해 챔피언스 리그 티켓에 도전했던 서울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이널 A의 가장 밑에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파이널 B 한번 보시죠. 광주는 파이널 B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리아컵을 우승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컵을 우승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달려있는데 그게 4위권 이내에 있으면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티켓을 받게 되고 4위권 바깥에 있으면 champions league 2 티켓을 따게 됩니다. 근데 5위 강원이 이 해당에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광주가 코리아컵을 우승할 경우에는 강원 몫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티켓이 날아가고 이 티켓은 광주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위는 안양이 차지했습니다. 구단 창단 최초로 1부 리그에 잔류를 하게 되었고요. 9위 울산은 제주와의 경기에서 패했지만 수원FC의 패배로 잔류를 당했습니다. 10위 수원FC는 마찬가지로 광주와의 경기에서 지게 되면서 울산의 순위가 밀렸고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상대는 부천FC인데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가 부천FC가 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위는 제주가 차지를 했고요. 상대는 수원삼성이 됐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로서 K리그 2위를 차지한 K리그2 2위를 차지한 수원삼성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분전했던 대구는 결국 다이렉트 강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8라운드 이모 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멈췄습니다. 대구의 미라클런이 멈췄습니다. 27라운드부터 대구와 제주의 승점차가 14점이었습니다. 이 대구가 27라운드부터 12경기 동안 4승 7무 1패를 합니다. 같은 기간 제주는 2승 3무 7패를 하면서 14점이었던 승점차가 3점 차까지 좁혀지게 됐죠. 제주의 하락세가 명확했지만 놓치지 않고 대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1패만을 기록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 대구의 38라운드가 참 안타까웠죠. 결국엔 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4분 만에 2골을 먹으면서 경기를 시작했고 미라클런이 2대2까지 붙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제주전을 이기지 못한 나비 효과가 결국 이 경기에 부담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주가 요 미라클런을 하는 동안 거의 매번 쫓아가는 경기를 했고 비기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승리까지는 정말 그 마지막 한 번의 발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제주는 이기면 끝나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대구는 이기고 제주의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었던 게 대구에게 더 부담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구의 강등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로 수비력을 꼽았습니다. 대구의 올 시즌 실점은 67시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와의 실점 차는 14실점의 차이가 나고요. 득실차만 보면 대구는 20점의 득실차가 나고 제주는 13점의 득실차가 납니다. 결국엔 올 시즌 둘 다 무너진 건 같지만 대구는 27라운드 직전까지는 연패와 무만 반복할 정도로 그러니까 3승째를 따는데 8월이 돼서야 그 3승째를 딸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구의 7승 중에 4승이 미라클런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승은 8월까지의 승리고 27라운드부터의 승리가 4승이 이 기간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제주는 결국엔 무는 대구보다 적지만 10번을 이기면서 30점을 깔고 갔고 이 39점이라는 승점으로 결국에 끝까지 3점 차가 났습니다. 이 10승 9무와 대구의 7승 13무라는 결과가 대구가 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이기지 못해서 강등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구의 강등 이후 두 번째, 프런트라고 봤습니다. 영입 정책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대구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방출했던 명단입니다. 홍철은 강원으로 갔고 고명석은 부리람, 태국으로 갔죠. 그리고 대다수의 선수 중에 물론 이제 전력의 선수들이 더 많겠지만 대다수 그래도 즉시 전력감이라 할 수 있는 홍철, 고명석, 고재현은 군대지만 요 중요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최소한 3자리 정도는 즉시 전력감을 채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 올해 영입 선수 명단 중에 반이 넘는 숫자가 신인입니다. 울산대학교 이림, 그리고 박만호, 그리고 대구 유스 선수를 3명을 콜업을 했고 오세이, 홍그로운 선수를 하나 콜업을 했죠. 라마스는 부상에서 데려왔지만 올 시즌만 보면은 라마스는 선발 카드라기보다는 교체 카드로서 활용이 된, 그러니까 주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고, 정우재 같은 경우에는 논란도 있기도 했고, 그리고 선수 자체가 올해 팀에 좀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한종무 같은 경우에도 야심차게 데려왔지만 2도움 정도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박대훈 정도가 밥값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름에는 이 강등팀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즉시 전력감을 데려오는데 조진우는 전역이고 김주공을 제주에서 데려왔고 정현철이 무적이었는데 데려왔죠. 그리고 대구 수비의 핵이자 중심이었던 홍정호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지오반이 이 기간에 데려왔고요. 우주성 경남에서 이찬동이랑 트레이드해서 데려왔죠. 김강산이 전역을 했고요. 이 중에 정현철은 한 경기도 못 뛰었고 조진우는 그나마 계속 경기에 어느 정도 나왔고 지오반이나 미라클런 기간의 후반기에는 도움이 됐지만 사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못하는 느낌의 선수였죠. 그리고 우주성은 수비의 주축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자체까지도 이적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인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나간 선수의 포지션이 메워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이 선수들 중에 크게 도움이 된 선수가 지오바니, 우주성, 김주공 정도를 뽑을 수 있다. 홍정호는 부상이었다는 변수를 제외하면 말이죠. 이게 오랜만의 일은 아닙니다. 나간 선수에 비해 유스 선수들 혹은 이제 어린 선수들을 데려오는 게 오랜만의 일은 아니고 이게 2024년 영입 명단입니다. 대다수 고명석, 요시노 정도가 즉시 전력검으로 온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선수들 그리고 한희훈 선수 정도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신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신인들을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한 이유가 B팀을 강화시켜서 A팀을 만드는 토대로 삼겠다라는 게 구단의 이제 목적이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팀에서는 전력이 빠져나가는 만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저렇게 어린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B팀 강화를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팀 선수단에 올해는 어떻게 보내려고 저렇게 하나? 이 선수들이 올해 다 터진다라는 보장이 없고 올해 다 전력화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였잖아요. 이런 일을 먼저 했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삼성인데 수원 삼성도 운영비가 줄어드는 순간에 유스 선수들 위주로 팀을 좀 꾸렸고 유스 선수들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대구만큼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때도 이렇게 데려오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낮아지기 시작했죠. 대구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학 선수들이나 고등학교 선수들 위주로 데려오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쌓이고 좋은 선수들보다는 오래 있는 선수들만 많아지면서 이게 강등으로 가는 전력 약화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단이 연봉, 운영비 때문에 이런 운영 방식을 택했다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단년계약 선수들을 들이는 게 아니라 선수단을 좁게 운영해서 선수단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프런트의 병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대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광래 사장을 방패막이로 한
대구 프런트들의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대구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그때 당시에 강화부장이 강등은 안 당할 것이라고 본다라는 굉장히 안일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대구 팬들은 저들이 조광래 사장 뒤에서 숨어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구나. 그리고 강화부장은 이제 실언을 하는 바람에 대구FC가 이례적으로 바로 쇄신 방안을 내면서 조광래 대표이사는 시즌이 끝나고 이제 물러나기로 하고 선수 강화부장은 바로 해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얘기하는 대구 삼적 중에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런트들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운영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핵심은 빠져나가지 않고 사장이나 정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만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대구에서도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구의 강등 이유 3번째는 감독 기용입니다. 조광래 대표이사의 부임 시점이 2014년부터 이 마지막까지 2025년까지의 감독 명단입니다. 이영진 감독이 최덕주 감독 다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현준 감독이 나중에 대행을 하고 손현준 감독이 그대로 정식 감독이 됐고요. 안드레 감독이 대행했다가 정식 감독 되고 이병근 감독도 같은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마 감독이 옵니다. 가마 감독은 K리그에서는 망쳤는데 이 감독 자체가 다른 이제 태국에서는 그래도 성과가 있는 감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나갔죠. 그 다음에 최영건 감독이 대행을 했다가 정식 감독이 돼서 좋은 활약을 하다가 또 말년에는 성적이 안 좋아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선호 감독 대행이 왔고 그 다음에 박창현 감독, 서동원 감독 대행, 현행 김병수 감독 순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조광래 사장의 재임 기간 동안 대행이 6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거쳐서 감독이 된 사람이 4명입니다. 손현준 감독, 안드레 감독, 최병근 감독, 최원건 감독이 대행을 거쳐서 감독이 된 인물입니다. 이 중에 조광래 감독과 관계가 된 인물이 5명입니다. 이영진 감독이 조광래 감독 사단이었고 손현준, 안드레 이 2 감독은 조광래 감독이 안양 LG를 이끌던 시절 선수 출신이고요. 가마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광래호의 코치였어요. 그래서 가마 감독까지도 조광래 사단의 인물이었고 최원건 역시도 안양 LG 출신 선수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첫 프로팀 감독을 맡았던 5명도 역시 위 5명의 인물과 동일하죠. 그래서 조광래 사장 부임 초기 때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본체는 조광래 감독이고 감독은 바지 감독이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던 게 그때 당시 대구는 승격도 이뤄내면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딱히 효과가 좋으면 뭔들 어쩌겠느냐 이런 상황이긴 했죠. 이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최영건 감독 이후부터는 조광래 감독의 힘이 확실히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창현 감독을 선임할 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조광래 감독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박창현 감독을 데려올 때가 문제였던 게 박창현 감독의 마지막 K리그 경력이 포항 스틸러스 감독 대행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대학 무대에서 꾸준히 감독을 하긴 했지만 프로 무대에서 멀어진 지 10년이 넘은 이 감독을 기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김병수 감독이 K리그에서 엄밀히 말하면 성과가 좋은 감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강원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아니었고 수원 삼성에 부임을 했죠. 물론 뭐 경질이라는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김병수 감독이 수원 삼성을 잔류시켰던 것도 아니었던 상태에서 고를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해도 김병수 감독을 기용했다는 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퇴임하면서 시민구단,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시립구단 형태에서 구단주 자리가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구의 2026 시즌은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 4팀이 승격을 하죠. 1부가 14개 팀이 되고 2부가 15개 팀이 됩니다. 그러면서 4팀이 승격할 수 있다라는 좋은 상황이 있고 세징야는 돈보다는 나는 대구가 나를 내쫓지 않는다면 난 대구에 남고 싶다. 잔류를 다짐했죠. 올해 하는 것만 보면 세징야는 적어도 한 2년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4팀이 승격을 해도 인천, 수원으로 볼 수 있는 K리그2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리그라기보다는 정말 체력 대 체력, 그리고 싸움 대 싸움, 5대5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K리그2 스타일의 이 특성상
비슷한 축구를 하면 대구가 같이 말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지금 구단의 상황으론 다이렉트 승격이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구단주의 공백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구 시장으로 이름이 오르시는 분들이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구는 일단 내년에 대한 계획을 최대한도로 타이트하게 세워놔야 되고 어떤 시장에 오시든 정말 그 플랜이 흔들리지 않게 철저히 준비를 잘 해놔야 2026년에 다시 재승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